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현재까지의 평가 들어볼까요? 기자들이 저한테 그 반환점 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10점 만점 몇 점을 주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네. 기사에 반영한다고. 몇 점 주실까요? 제가 0.5점 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박하신 거 아닙니까? 박하죠? 네. 0.5점이라도 준 건 일단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0.5점 줬고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지율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리얼미터 조사로 22.3%, 지난주에 22.4%였거든요. 0.1%가 떨어졌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온 거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점차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배를 딱 땅에 대고 머리만 치켜들고 눈알만 골리는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다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환점 돌아서 그동안 4대 개혁한다 뭔다 얘기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현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0.5점을 줬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윤과 케미 안 맞을 것. 과연 윤 대통령과 누가 케미가 안 맞다는 걸까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세계적인 핫한 이슈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케미가 맞지 않을 것이다.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 간담회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은 낭비라고 보고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거기다가 사람이란 말 뒤에 괄호 열고 장사꾼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케미가 잘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나중에 또 트럼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전쟁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장사꾼이에요. 네.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가자지구 전쟁도 끝날 거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더구나 푸틴과 논의해서 끝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휴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전쟁을 더 부추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전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도와주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제일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 라고 하는데 한반도에서는 포탄을 지원한다, 뭘 지원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케미가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외교가 지금까지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칭찬하고 막 하다가 실리를 찾아야 국가 이익에 맞도록 실리를 찾는 것이 그게 외교예요. 절대 진영 중심, 가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실리주의적인 외교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윤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허상의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한미일 동맹의 상대방은 북중러거든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총만 이렇게 겨누지 않을 뿐이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북중러,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신냉전으로 빠져든다는 이 자체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진영 중심으로 하니까 미국에 편입되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좀 저돌적인 스타일 아닙니까? 좀 예측 불가능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떠한 성격을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의 성격과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뭐 많이 같이 가죠. 보통 많이 같이 가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개인, 그러니까 그 최고 결정권자의 개인의 성격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시대 때 예전에 2017년 그때 시대 때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굉장히 저돌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과 부딪혔거든요. 이거는 바이든이란 개인 성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여전히 트럼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조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래 대 고래가 싸우면 우리는 더 이상 새우는 아니에요.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은 아니다. 한 돌고래쯤 됩니다. 돌고래. 이 돌고래는 고래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을 잘 이용하고 좀 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그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등 터진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란 개인과 트럼프 대통령이란 개인 간의 케미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외교 관계를 봤을 때 결코 이것이 맞는 케미는 아니다. 편향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동맹의 가치에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의 케미가 아니라 이거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케미를 맞춰가야 된다. 미국 앞에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난히 좀 골프 애호가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좀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뭐 두 사람이 만나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골프광이냐면은 네. 왜 저기 두 번째 암살 시도에다 미수에 그쳤잖아요. 그 바쁜 대통령 선거 와중에도 그날도 골프장에 쳤습니까? 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골프광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라운딩을 하게 되면서 그냥 라운딩 하면서 그냥 잘 치십니다. 와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역 얘기도 하고 외교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 골프 잘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예전에 부시 대통령하고 라운딩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골프를 하시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골프를 치지 않았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한테 골프를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안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구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채를 잡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골프를 치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연습을 한 거 아니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미국의 골프장 12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골프광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세 뉴스픽스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김 여사 행위 국정농단 맞나요? 과연 누가 한 발언일까요? 네, 최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국정농단의 의미를 정의해달라는 취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에 온 국민이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이 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 남들에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리꾼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네. 국정농단이 뭔데? 도대체 국정농단이 뭔지 다시 재정의해달라고 돌직구를 날린 것이죠. 네.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그리고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는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권리를 독점해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얘기는 다르니 다시 해석해달라라고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이거는 국립국어원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실제로 글을 이렇게 올린 사람이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몰라서 올린 글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뜻에 대해서 왜곡했다라고 비판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그 구호사에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뭐 일각에서 독재 정권 뭐 얘기하지만 검찰 독재 얘기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그 뭐 비교도 안 돼요. 비교할 수 왜냐하면은 없죠. 네. 이게 언론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레거시 언론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개인 언론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해서 너튜브 통해서 개인 방송하는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리꾼들이 기발하게 국립국어원을 통해서도 비판하는 겁니다. 온 국민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비판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일을 잘해야죠. 네. 정말 국립국어원은 입장이 참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립국어원장님은 네. 이거 보고 아마 헉 했을 거예요. 그쵸. 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무원이거든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해당 질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립국어원은 소관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다. 네. 이곳 국립국어원은 어문, 규범 등에 관해 문의하는 곳으로 문의가 아닌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국립국어원 내에서도 답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국립국어원 입장에서는 그 국립국어원이나 공기업 이 자체에서는 답 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할 수 있는 뭐 옳은 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국립국어원 입장에서. 지난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국민을 위한 진심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남은 절반의 임기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를 약속했는데요. 임기 후반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정치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근데 진정성은 이렇게 끄집어서 내어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했습니다라든지 진정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의 진정성 갖고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는 몰라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거든요. 네. 정치인은 더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은 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만 그 사람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진심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지만 그 진심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민생의 변화 약속했지만 변화하는 걸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22.3%까지 떨어진 거, 다른 여론조사에 17%까지 떨어진 거,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1위로 지금 국민들이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 특감이든 특검이든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수용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너무너무 국민들 민생이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힘들어요. 이게 보편적 지원이든 아니면 선별 지원이든 뭔가 좀 해라. 뭔가 액션을 취해라. 정부가 액션 취하지 않으면 누가 액션을 취합니까? 국민들이 액션 취해서 촛불 들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동안 이게 계속 되고 있는데 의정 활동 좀 해소해라.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예. 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곳곳에서는 그 지난 주말 동안 그 대통령 퇴진 국민 투표를 정말 활발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국민들이 좀 분노에 차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좀 대통령실이 인식하는 것보다 현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민한 정치인은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데자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은 TV나 뭐 이런 거를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고하는 것만 듣는 것 보고서만 읽는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쓰는 사람들도 역시 아마추어예요. 저는 김건희 라인 딱 보면서 아마추어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정무적 판단 그리고 사진 뭐 보도자료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마추어가 정치 아마추어인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면은 판단도 아마추어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 국민들이 화가 끝까지 찼습니다. 제일 근거진 TK에서조차도 지금 그 지지율이 10몇 %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근데 밑에서 제대로 보고를 무서워서인지 뭔지 몰라도 보고를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권이 당면한 위기 돌파를 위해서 재차 국민 눈높이를 앞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과 약속했으니까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일단 뭐 하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합니다. 지금 부산일보 기자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뭘 두고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과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과했는지도 조차 얘기하지 않는데 그게 사과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다가 이제 사과했으니까 됐다. 우리가 실천하자. 이거 꿈 깨는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냐 뻔히 알겠어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감찰관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3자 추천으로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했던 한동훈 대표 선거 때 나왔던 얘기가 뭐가 됩니까 도대체? 자,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김건희 여사가 존재합니다. 지금 제2부속실도 여러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 그저 특별 감찰관으로만 끝난다면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판단이나 이게 당에서 하는 판단이나 다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친한계를 향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당 모습이 바른정당의 데자뷰 같다면서 이들을 난파선 쥐떼에 비유를 했습니다. 좀 뭔가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좀 한 대표를 좀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의총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사실 지금 친한계 공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 친윤계는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예. 네, 뭐 할 수 없죠. 입이 10개가 있어도 친윤계는 할 말이 없죠. 예, 뭐라고 떠들겠지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헤게모니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앞으로 끝나고 나서 이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지금 가져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그대로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거 보면 그대로 눈 뜨고 대통령 후보를 뺏기게 됐으니까 한마디 하는 것이죠.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 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보수 괴멸의 위기 상황에서 홀로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절 잊지 않으셨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각종 친한계 내에서 알력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청와대 가면 죽는다 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발언 아닙니까? 누구의 말일까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를 맞이했습니다. 더 강한 녹취록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렸다 주장하는 녹취가 공개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 그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는 구중궁궐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과 같이 더 많이 어울리고 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전하겠다라서 용산으로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거나 용산에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원래는 그 정부 종합청사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관저를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재앙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해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2020년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가 청와대 뒷산의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 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녹취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기가 싫을 정도로 수준이 좀 낮아요. 뭐 거기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산맥을 식으로 가지고, 네. 예.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예. 되게 수준 낮은 얘기는 했는데 그걸 믿었는지 뭐 믿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그 뒤를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했고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명태균 씨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만 개입했겠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공천 개입 얘기하는데 공천 개입 말고도 용산 그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일까지 챙기는 관계고 김종인 대표도 계속 전화하고 이준석 천하람 옆에 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던 정권 초기의 실세였는데 과연 이것만 개입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명 씨는 나는 그냥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체리 따봉을 받았다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쫄았거든요. 예. 명 씨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네. 확실하게 내쳐지면서 언론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다가는 혹시나 법정 가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자기 말 한마디 하는 건 나중에 계속 회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 직전에도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올렸죠. 지금 명태균 씨는 굉장히 쫄았다.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더 안쓰러운 것은 명태균 씨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건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지자체장도 있고요. 뭐 여러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영선만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연일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또 한 종편에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녹취록에는 명 씨가 공천 개입 소문에 입단속까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유일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실 실드 쳐준 거예요. 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공천에만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개입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실드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월 2022년이죠. 22년 7월 24일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나 말고 언론에 다 터져갖고 뭐 쫄아갖고 그래서 김영선이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봤다 하면서 줄줄줄 나오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김건희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부인일 뿐이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이런 데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김건희와 관계되어 있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인이에요. 그 사인이 그냥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 이름 가지고 호가호위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게이트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양파까지 녹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명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설정까지 벌였죠. 예, JTBC 배아무개 기자하고 네. 막 뭐 이야기하면서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를 만든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배짱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명태균 씨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 압니다. 네. 왜냐하면 사인이 국가에서 공적인 일에 개입하면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거든요. 근데 창원산단 얘기도 나오죠. 여론조사 조작 얘기도 나오죠. 공천 개입 얘기도 나오죠.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저 고개 숙이고 국민 여러분께 무리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였어야 되는데 거기 고개 빳빳이 들고 배 아무개 기자 가짜 뉴스를 썼다라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해요. 과연 재판까지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한지 무슨 자기가 독립투사입니까? 예? 민주화 열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추가 폭로가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이제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의도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네. 자기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파만파 막 퍼진다는 걸 알아요.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그 왜냐면 사인이었으니까. 근데 언론의 중심으로 딱 서게 됐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지금 그 녹취 파일 많다고. 중요한 거 200개, 전체 2,000개 있는데 네. 조용히 이거 까? 그럼 정권 넘어져?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여기서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잘못 말하면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오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즉답을 피하고 말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언론이 뭐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무적 판단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했다? 완전 국정농단이거든요. 이걸 누구보다도 명태균 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여야 특검 놓고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이번 주 굵직한 정치 일정들로 꽉 차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4일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야당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도 큽니다. 관건은 또 재표결인데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 등으로 인해서 여당의 이탈표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끓어있는 상황에서 네. 자칫 잘못하면 이건 정말 그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보다 훨씬 더 손쉬운 임기 개헌,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임기 단축,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에 붙여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당정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따라서 이탈표 규모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조장하기 위해서 민당 쪽에서는 여권이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특검, 추천권 조항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회유하고 있어요. 회유 작전이죠. 지금 14일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하게 되면 28일에 재표결한다는 거죠. 이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 제3자 추천 방식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김건희 특검마저도 제3자 추천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서 거부할 명분을 희석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소위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입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상병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없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과 현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역시 제3자 추천으로 들고 나온다, 민주당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특감으로 밀고 있는 것이죠. 특검과 특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말 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으나, 특검에서 재의결할 때 이후에 8표 이상 이탈을 하면은 정말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또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5당이 함께한 건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재판 물타기다, 사법부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집회에서요, 이재명 재판 무효 또는 이재명 재판 부당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쳤어요.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이 15일 날 있을 이재명 대표의 1심을 앞두고 대규모 장애일 집회를 하느냐, 이건 재판부를 겁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집회했다라고 재판부가 겁을 집어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지난번 검사 탄핵할 때
검사 탄핵할 때 그런 판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를 지은 검사조차도 그냥 탄핵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재판부가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차마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물타기 사법부 압박받을 사법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이 14일 목요일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특검에 맞붙을 아까 말씀 주셨던 특별감찰관을 논의한다는 거죠. 친윤계 의원들조차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라고 한다면은 강하게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친윤계들끼리 서로 결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외부의 압박이 너무 크니까 국민의힘 자체로서는 단단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부 총질하지 말자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한 중진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 대표가 이를 두고 대통령을 마구 압박하듯이 한 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특별히 반대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안에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목요일날 의총은 아마 특별감찰관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놓으면 민주당이 받느냐인데 받을까요? 절대 안 받죠. 입장 바꿔 생각해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제3자 추천 특검을 하겠다 최상병에 관련해서까지 했는데도 안 받는 건 말이 되느냐라고 네. 하면서 공격을 하면 했지.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 특검 역시 제3자 추천식으로 한 것이다 라고 내놓으면서 계속 회유하고 끌어당길 겁니다. 그 원심력에 몇몇 의원들은 끌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4표 나왔지 않습니까? 이탈표가. 이번에 8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을 앞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재판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1야당이 재판받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미래에 직결된 재판이라고 얘기한 건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생중계 못할 거 없다 찬성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 전체적으로 재판의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지 매번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 공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네, 무죄를 확신하면 생중계하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있는 카메라로 그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고 결정이 났던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죄를 확신한다면은 뭐 그래도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원의 일각에 우려가 있다라는 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계속해서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올리는 꼼수를 쓸 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 그리고 오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는 22.3%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이트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고요. 선출직 공무원은요.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라는 독불장군식의 결정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과 이렇게 그 국민들의 지지율을 통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반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착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트럼프의 귀환, 한반도 정세, 경랑 예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초박빙 승부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매직 넘버 수백 270명의 선거인단을 훌쩍 넘겨서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전국 득표율까지 높았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현재 312석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네. 해리스는 226명을 확보했습니다. 경합주까지 7개의 치열한 경합주까지 모두 다 승리한 겁니다. 일반 득표율도 트럼프가 50.4%, 해리스가 47.9%를 얻었어요. 그리고 상원의원 지금 이거는 미 대선 결과의 선거인단 네. 270명 훌쩍 넘어 310이 어마어마하게 승리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상원 의석도 공화당이 52석, 민주당 46석, 하원은 공화당 213석, 민주당 202석으로 과반까지 확보까지 5석 남았는데 이것도 과반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크라운, 그러니까 권력과 대통령직과 상원과 하원 모두 다 공화당 일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압승 이유요. 이거 앞에 있는 바이든 정부가 너무너무 못했다라는 거. 미국의 경제난이 미국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한테 질리게 만든 겁니다. 불평등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샤이 트럼프 얘기하잖아요, 폰이들. 뭐 창피해서 트럼프 지지한다는 말을 못한다. 아니요, 이번에 다 말했어요. 창피하든 뭐든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의 무능과 위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은 나쁜데 유능한 놈이 착한데 무능한 놈보다 낫다. 차라리 낫다. 예, 나쁜데 유능한 놈이 착한데 무능한 놈보다 낫다라는 심정으로 찍은 거예요. 샤이 트럼프가 예상보다 참 견고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핵심적인 원인도 바로 이 샤이 트럼프에 대한 예측 실패라는 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바닥 표시 분석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무슨 브래들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브래들리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유색인종 후보 유권자들이 사회적 압박이나 비난을 우려해서 지지 후보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유색인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다가도 실제 득표율이 낮게 나오는 것을 브래들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 브래들리 효과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언론사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변명에 불과해요. 자기들도 그렇게 틀렸으니까. 저는 그런 언론사들이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분석하다가 저도 틀렸습니다만 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미디어와 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사, 미국에 있는 언론사, 뉴욕타임스, CBS는 이런 언론사라든지 한국에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기자가 아니라 그런 미디어 회사에 다니는 그냥 그저 그런 회사원이라는 것이죠. 기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의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워지는 일반 국민들이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민주당의 집토끼마저 대규모로 좀 이탈했다는 점입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두고 구원 등판했지만 텃밭까지 내준 이 해리스의 실패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선거 운동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에 치중해서 정작 대통령 해리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 선거 결과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나쁜 놈이라고 계속 비판만 했지 나 해리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반 미국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 나쁜 놈이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쁘고 유능한 놈이 착하고 유능함보다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지지율 하락세가 굉장히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끝까지 차별화를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리를 지킨 건지 전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차별화했었어야 돼요. 뭐 지난 4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일 가운데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해리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선거 운동을 펼친 거예요. 예. 차별화 안 했다라는 거. 세 번째, 공화당 내부 반트럼프 유권자층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상대로 외연 확장에만 신경을 썼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설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해리스라면 저는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맞겠습니다. 라고 해서 써야 된다라고요. 근데 해리스는 그걸 못했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 층에서 2020년 바이든 지지율보다 각각 흑인은 6%포인트, 히스패닉 쪽은 12%포인트까지 떨어져서 나온 겁니다. 바이든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못한 해리스 측의 무능이죠. 트럼프 당선인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형사 기소된 사건이 현재 4건으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셀프로 사면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요. 미국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네. 지금 트럼프 시대 들어서 일단은 91개 혐의로 기소돼서 법원에 3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출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 국민들은 당선을 시킨 겁니다. 대통령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은 사면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트럼프 너무 잘했어 하면 사면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 기가 막히지만 이게 미국에서 일반적인 것이고요. 새롭게 화려하게 트럼프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갔어요. 여기에 제대로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카멀라 해리스라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트럼프는 폐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녹색 사기라고 맨날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IRA가 폐기가 되면 우리에게는 한국의 자동차, 미국 시장 선전하고 있는 또 2차 산업전지 직접적으로 타격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타격보다는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싶었거든요, 트럼프는. 근데 그때 오바마 케어를 그나마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IRA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지 못하고 축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2023년에 444억 달러라는 대미 흑자를 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가만 보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이야기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관세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세를 높게 매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더 할 것이다. 중국은 최소 60, 최대 200%까지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무역전쟁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향후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만나려고는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정세 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이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1차, 2차 했지 않습니까? 3차까지 끌어내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근데 여전히 바뀐 것이 러시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봐야 한다.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데 트럼프 당선자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전쟁 피곤한 전쟁이자 돈 되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돈 되는 전쟁보다 이 피곤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더 크다. 군산복합체의 정치적 반대가 있고 우크라이나 반대가 있고 나토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국 이익에는 전쟁 끝내고 재건 사업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죠.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